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주변에서 흔히 듣게 되는 조언입니다. 섭취 칼로리보다 소비 칼로리가 크면 결국 살은 빠진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공식이 있는데도 왜 비만율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이 쉬운 숫자 게임을 우리는 왜 번번이 실패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그 상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비만 코드의 저자이자 신장 전문의인 제이슨 펑 박사는 칼로리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칼로리 조절이 장기적인 체중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문헌과 임상 데이터를 소개합니다. 화려한 학위와 직함을 가진 수많은 전문가들이 늘 이렇게 말하죠. 살을 빼는 건 결국 칼로리를 어떻게 줄이느냐의 문제다. 여러분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을 겁니다. 칼로리 섭취, 칼로리 소비, 칼로리를 잘 계산해라, 칼로리를 줄여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칼로리만 줄이면 살이 빠진다고 믿는다면 음식의 종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녁에 아이스크림을 먹더라도 총칼로리만 줄어든다면 체중이 빠져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연구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거 기반 의학을 믿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죠. 지난 50에서 70년 동안 체중 감량에 관한 연구는 수백 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말하듯 칼로리만 줄였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고 증명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몇 개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루 500에서 600칼로리만 줄여도 장기적으로 체중이 빠진다는 연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밀을 말해줄게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걸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2005년판 의학서적인 조슬린의 당뇨병이라는 교과서에서는 칼로리 섭취 감소가 모든 치료의 핵심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저칼로리 식단이든 초저칼로리 식단이든 어떤 방식도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998년에 출판된 또 다른 고전 교과서 비만에 관한 소책자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만 치료의 기본은 여전히 식이요법이며 에너지 섭취를 줄이는 것이 체중 감량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즉, 또다시 결론은 칼로리를 줄여라.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초가 공식품이든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종류는 상관없다. 칼로리가 같다면 아이스크림도 브로콜리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 교과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단의 결과는 좋지 않고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칼로리 제한을 말하지만 정작 그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 대형 연구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단독 치료군과 메트포르민의 로지글리타존을 추가한 군 메트포르민과 칼로리 제한 중심의 생활습관까지 개선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활습관 그룹은 음식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은 오직 칼로리만 제한한 접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세 그룹 간의 5년 후 체질량 지수는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칼로리 제한이 체중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했죠. 같은 해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연구에서도 메트포르민, 칼로리 제한 그룹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플라시보군을 비교했습니다. 초기에는 칼로리 제한을 한 생활습관 개선군이 효과가 있어 보였습니다. 약 6kg 정도 감량했거든요. 하지만 약 1년이 지날 무렵엔 그 효과가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후 메트포르민군과 생활습관 개선군 그리고 플라시보군 사이의 체중 변화의 차이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즉, 평소 식단을 유지하든 칼로리를 줄이든 장기적으로는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연구 중 하나는 2006년 자마 저널에 실린 여성건강 이니셔티브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무려 5만 명에 가까운 여성을 칼로리 제한 그룹과 일반식 그룹으로 비교했습니다. 연구 시작 시점에 이 여성들은 하루 평균 1788칼로리를 먹고 있었고 칼로리 제한 후에는 1443칼로리로 줄였습니다. 즉 하루 361칼로리의 칼로리 적자를 만든 셈이죠. 만약 칼로리 공식대로 몸이 반응한다면 이 여성들은 1년에 9에서 13kg 정도를 감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칼로리 제한의 운동까지 한 그룹을 그냥 평소 식단을 유지한 그룹과 비교해보니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년차의 차이가 나긴 했는데 고작 2kg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차이도 3에서 4년차에 거의 사라졌고 5년이 되면 두 그룹의 차이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모든 연구 증거는 칼로리를 줄이는 것만으로 장기적인 체중 감량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도 이미 우리는 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가 왜 아직도 칼로리 공식 안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연구를 보면 칼로리 제한은 항상 처음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칼로리를 줄여서 살을 빼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쉽게 의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지방 1kg을 줄이려면 7,700칼로리를 소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매일 500칼로리만 줄이면 일주일에 0.5kg씩 빠지고, 그렇게 두 달이면 4kg 빠진다는 겁니다. 쉽죠?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이건 1958년 미국의 한 의사가 만든 공식입니다. 이 계산을 위해 그가 참고한 데이터는 무려 1930년대 두 달 정도 진행한 작은 실험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는 인체의 대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의 칼로리만 대강 추정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무려 100년 가까이 지난 빈약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수학적 계산이 2025년 지금까지도 확실한 공식처럼 쓰이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이 공식대로라면 제가 하루에 350칼로리만 줄이면 22일 후엔 체지방이 1kg 빠집니다. 제 체지방은 약 10kg 정도 되니까 7개월이면 체지방 0%를 달성할 수 있겠네요. 체지방이 20kg인 사람은 약 1년 2개월, 체지방이 40kg인 고도비만 환자도 불과 2년 4개월이면 체지방 0%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말도 안 되는 계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일은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죠. 칼로리가 우리의 활동량과 음식의 열량을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음식 속에 담긴 수많은 정보, 그리고 우리 몸의 복잡한 대사 시스템을 단지 칼로리 하나로만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자, 이제 다음 연구에서는 왜 칼로리 계산에만 의지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고, 이 결과를 모아서 분석한 것이 바로 29개 연구를 종합한 이 메타 분석입니다. 이 연구는 얼마나 칼로리를 먹느냐와 얼마나 칼로리를 소모하느냐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즉, 기초대사량을 측정한 연구죠. 연구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칼로리를 10에서 15% 줄이게 하고 그 후 얼마나 칼로리를 소모하는지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명확했어요. 칼로리를 10에서 15% 줄이면 몸도 똑같이 10에서 15%덜 태웠습니다. 즉, 칼로리를 10%덜 먹으면 몸도 10%덜 태워버리기 때문에 체중이 줄어들 이유가 없죠.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칼로리 소비의 변화를 전혀 보지 않고 오직 칼로리 섭취량만 봅니다. 실제로 메타 분석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칼로리 소비도 줄어드는 것은 거의 보편적인 생리 반응이다. 즉, 덜 먹으면 몸도 덜 태운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반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왜 칼로리를 줄이는 방식이 효과가 없을까? 그 이유는 이 접근이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칼로리만 보는 것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1차적인 원인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유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문제다. 술을 좀 줄여야 해. 그래서 해결책은 그냥 단순히 술을 덜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접근이고 실제로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그냥 술을 조금만 마셔요라고 말하면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술을 마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중독, 우울증, 혹은 트라우마 때문에 술을 마실 수도 있죠. 그런 경우라면 필요한 건 칼로리 계산이 아니라 상담과 치료입니다. 아니면 술을 끊기 위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죠. 즉, 문제를 해결하려면 술을 더 먹고 덜 먹고 같은 표면적 접근이 아니라 더 깊은 원인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칼로리도 똑같습니다. 체중 증가 문제를 칼로리를 많이 먹고 덜 태워서 그렇다고만 생각한다면 해결책은 칼로리를 덜 먹어라라는 답밖에 안 나옵니다. 그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자동으로 칼로리 소비를 더 줄여버리기 때문이죠. 즉, 그 접근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왜 칼로리 균형이 깨졌는가라는 더 깊은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자주 먹는 습관 때문에 총칼로리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면 이 잦은 섭취 습관이 체중 증가를 만드는 원인인 것이죠. 그 해결책은 칼로리 줄이기가 아니라 먹는 빈도를 줄이기, 그리고 단식도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겠죠. 만약 포만감을 못 주는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게 문제라면 그것이 바로 칼로리 과잉의 원인입니다. 음식에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그러니까 집이나 책상, 차, 가방 어디든 음식이 있다면 해결책은 음식 접근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울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 때 감정적 폭식을 하는 유형이라면 필요한 건 칼로리 계산이 아니라 감정 문제 해결입니다.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할 수도 있죠. 차 안에서 영화 보면서 습관적으로 계속 간식을 먹는 나쁜 습관이라면 그 문제를 고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너무 많은 설탕 섭취가 칼로리 과잉의 원인이라면 그걸 고쳐야 하고요. 외식이 너무 잦으면 보통 집밥보다 설탕과 기름이 훨씬 많고 양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국 칼로리 과잉이라는 결과를 만들고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체중 증가를 해결하려면 칼로리 자체가 아니라 칼로리 과잉을 만든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로리만 바라보는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 끊으라는 조언이 아무 소용없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체중 문제가 생긴 진짜 이유를 알아야 비로소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 과잉은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무시한 채 칼로리만 억지로 줄인다면 그 다이어트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바로잡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국 감량에는 칼로리 결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결핍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결과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칼로리 결핍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그 해답이 키토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우리 몸은 혈당과 인슐린이 안정되면서 식욕이 줄어듭니다. 포만감 높은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니까 적게 먹어도 에너지가 넘치고 자연스럽게 식사 간격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에 2끼를 먹는 패턴에 정착하게 됩니다. 키토식을 하면서 대부분 간헐적 단식을 함께 병행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억지로 끼니를 참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2끼로도 충분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대사량이 감소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엔 다릅니다.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 우리 몸은 저장된 에너지, 즉 체지방을 꺼내쓰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칼로리는 체지방이 채워주는 거죠. 키토식을 하면서 먹는 양은 줄어도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입으론 먹고 있지 않지만 몸은 음식 대신 체지방을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자연스러운 칼로리 결핍을 만들고 억지로 참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감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키토식을 한 뒤로 칼로리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키토 식단에서는 오히려 칼로리 과잉이 되기 어려워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든 새로운 식단에 적응하는 건 시간이 필요한데 키토식은 음식량을 줄인 다이어트보다 훨씬 낯설고 깨야 할 고정관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넘기고 제가 말씀드린 적게 먹어도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으신다면 평생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다이어트라는 숙제도 이제는 풀어나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실 거예요. 이상한 다이어트였습니다.